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입니다. 저자는 에베 코지, 출판사는 세이브워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에베 코지, 일본 다카오 병원 이사장이며 최고의 저탄수화물 식단 전문가이다. 그는 당뇨병 치료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자신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그때부터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본인의 당뇨병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연구했다. 이후에 저탄수화물 식단이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밝혀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중증 당뇨병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이 환자는 식후 혈당 수치가 560, 당화 혈색소가 14.5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공복 혈당 126, 식후 2시간 혈당 200 이상은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저는 기존의 방법대로 환자에게 현미 채식을 기반으로 한 저지방 식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식후의 혈당 수치는 여전히 400을 넘나들었고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단이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반신반의하면서 형 에베 요이치의 저탄수화물 식단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증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이 단시간에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인슐린 주사와 혈당 강아지 같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직접 확인한 저와 영양사는 병원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 자신을 임상 대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적용했습니다. 육류나 생선, 채소, 두부 등은 자유롭게 허용했고 밥이나 빵이나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 음식을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술은 끊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탄수화물이 함유된 맥주나 정종 등의 발효주는 삼가했습니다. 오로지 중류주인 소주만 마셨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뒤에는 체중을 11kg 감량했고 혈압과 혈당 수치가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대사증후군의 수렁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체형은 학창시절로 돌아갔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쓰나미의 가장 큰 진앙은 잘못된 식단에 있습니다. 인류의 자연스러운 식단,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한다면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암이나 고혈압, 혈관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즐기면서도 원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20년 넘게 직접 실천한 제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라도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을 하십시오. 체중을 감량하고 질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에스키모는 왜 만성질환에 잘 걸리지 않을까요? 뒤에르베르 박사는 오랜 연구 끝에 오메가3 지방산에 주목했습니다.
에스키모의 피에 혈전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혈전을 방해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덴마크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나 참치 같은 생선에 포함된 기름으로 바다 표범 등의 해양동물에 풍부합니다. 그래서 바다 표범과 어류 등을 주로 먹는 에스키모의 혈액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전을 방지하며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고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에스키모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 지방산이 에스키모의 건강을 유지했던 핵심이었을까요? 더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에스키모의 탄수화물 섭취량입니다. 에스키모는 총 칼로리의 10% 수준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했습니다. 에스키모가 만성질환에서 자유로웠던 이유는 저탄수화물 식단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에스키모는 훗날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늘면서 만성질환이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그들이 탄수화물을 대량으로 먹게 된 것은 1920년대부터입니다. 모피 교육을 하는 허드슨만의 기업이 캐나다 서북부에 진출하면서 에스키모의 식생활이 서서히 서구화되었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 가운데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탄수화물 뿐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중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고자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인 호르몬이지만 너무 많이 분비되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식후 혈당 상승과 인슐린의 대량 분비가 반복되면 비만과 당뇨병 같은 대사증후군이 발병할 위험이 커집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이와 같은 생리작용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서 40대 이후에 피하기 힘든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식이란 밥이나 빵과 면과 같은 곡물 음식, 즉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식품입니다. 단맛이 나는 과자나 주스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육류나 생선은 마음껏 드실 수가 있습니다. 술도 소주나 위스키 같은 중류주라면 언제든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수화물 식단의 3가지 유형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유형은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3끼 모두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베이직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하루 3끼 중 2끼의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인 미니 저탄수화물 식단은 3끼 중에 1끼 식사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저녁에 탄수화물을 제한하기를 권합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유형은 가장 효과가 탁월한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이지만 질병이나 증상,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적절히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과 약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남성의 경우입니다. 이 환자는 다른 당뇨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화 혈색소는 7%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그래프는 저지방 식단과 저탄수화물 식단을 각각 실천한 후에 각각의 혈당 수치를 비교한 것입니다. 저지방 식단의 경우는 평소대로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하루 3번 식전에 혈당 강화제를 복용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 때는 복용하는 당뇨 약물을 전부 중단했습니다. 저지방 식단은 혈당 강화제를 복용했음에도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244, 188, 166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저탄수화물 식단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식후 혈당 수치가 140, 117, 113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인 수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혈당 개선 효과가 상기 사례와 같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해 보십시오. 단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약물을 복용할 경우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시작해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바로 당뇨병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초기 제2형 당뇨병 환자라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통해 약물 없이 혈당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즉각적으로 당뇨병 증상이 호전될 것입니다. 다만 심각한 제2형 당뇨병 환자라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크게 상실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도 아침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뇨병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약물 또는 인슐린 주사를 함께 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은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통해 인슐린 투여량을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 능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하면 인슐린 투여량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카오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공복 혈당 수치에 주목해오다가 최근에는 식후 혈당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의 차이가 큰 상태를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당뇨병 전문의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반복될수록 우리 몸의 혈관은 쉽게 손상이 되며 동맥경화증과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 질병이 생길 위험이 증가합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밥이나 빵과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혈당이 60에서 70 정도 상승하곤 합니다. 이것을 혈당 미니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혈당 스파이크만큼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당 미니 스파이크가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질환의 숨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성인이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와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혈당 수치의 상승 변화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면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드십시오. 반면에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는 혈당 수치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래프에서 보는 것 같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행하면 혈당 스파이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며 매번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가 되어 인체의 대사가 흐트러집니다. 인슐린 기초 분비량의 몇 배에서 많게는 몇십 회까지 분비가 됩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구급차 출동에 버금가는 긴급 사태에 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180을 넘어가면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췌장에서는 이 긴급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부지런히 인슐린을 추가 분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하루에 3회에서 5회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섭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 스파이크에 급격한 파도를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진대사는 위협받고 자연 치유력은 약해지며 췌장은 과로로 지쳐갑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와 췌장의 과로 노동은 알레르기 질환과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중년의 췌장은 지칠 대로 지쳐 인슐린 분비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당뇨병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최근 정제 탄수화물의 폭증은 이러한 화재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혈당 불균형을 잃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몸에 좋고 단순 탄수화물은 몸에 좋지 않다는 상식이 있습니다. 물론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 탄수화물보다 분명히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현미밥을 섭취해도 혈당이 40에서 5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아 대사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현미밥일지라도 150 이상 혈당이 급 상승합니다. 혈당 불균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복합 탄수화물일지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저탄수화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운동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줄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1900년대 이전에 일본인들은 총 섭취 칼로리의 80%가 주로 백미였음에도 제2형 당뇨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하루 3만 보 이상을 걸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운동량이 현대인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월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운동을 통해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주된 음식에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쌀밥 1공기, 식빵 5장, 조각 케이크 1개의 칼로리는 대략 300kcal입니다. 이 칼로리는 걷기 2시간, 수영 1시간, 줄넘기 40분을 해야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예상외로 칼로리 소비가 적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을 위한 정답은 바로 올바른 음식입니다. 하루 3끼를 먹는 야생동물은 없습니다. 모든 야생동물은 배고플 때 식사를 합니다.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저탄수화물 식단 연구를 시작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저탄수화물 식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독자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 다카오 병원에서 처음으로 현미 채식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치료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방식을 환자에게 적용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실천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주식을 백미에서 현미로 바꿨으며 정크푸드와 같은 달콤한 음식을 모두 끊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나자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학생 무렵부터 수십 년 동안 앓고 있었던 알레르기성 비염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과음하거나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빈번하게 재발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식단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1984년부터는 육류를 제한하고 어류를 허용하는 현미채식을 장려했습니다. 처음 단식 시작 후 이틀간은 오전의 빈혈과 무력감이 다소 느껴졌습니다. 혈당 수치가 35까지 떨어져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혈당 수치는 보통의 경우 의식불명이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단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정신은 명료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혈중 케톤 수치가 높아져 뇌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뇌가 케톤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30대 초반에 몸소 실천한 셈입니다. 그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짧은 단식을 진행했습니다. 단식은 알레르기성 비염을 조절하는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현미채식 식단을 지속했습니다. 당시에는 건강한 식단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50세가 넘으면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당시 52세. 정기 건강검진에서 혈당 색소가 6.7%로 당뇨병 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저는 당뇨병 중증 환자에게 현미채식을 기반으로 저지방 식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식후 혈당 수치가 여전히 400이 넘나들었습니다. 제가 권유한 현미채식이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반신반의하면서도 형 에베 요이치로의 원장에 저탄수화물 식단을 적용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슐린 주사와 경구혈당 강화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즉각적으로 당일 식후의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놀라운 치료 효과를 직접 확인한 저와 영양사는 병원 차원에서 저탄수화물 식단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대상으로 저탄수화물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육류와 생선, 채소, 두부 등은 자유롭게 먹고 밥이나 빵과 면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가공식품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당연히 먹지 않았습니다. 술은 맥주나 정종 등 탄수화물을 하면 술을 삼가했습니다. 오로지 증류주인 소주만 마셨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뒤에는 몸무게가 56kg로 줄었고 혈압과 당뇨병 수치가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대사증후군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체형은 학창시절로 돌아갔고 지금까지 그 체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탄수화물 식단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일방적으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대사의 상태가 다르며 체질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연령과 체질, 기호에 따라서 맞춤형 식단을 권하고 있습니다. 현미채식, 간헐적 단식,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단을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 식단은 저탄수화물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토피와 천식이 없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당뇨병 대사증후군이 없는 성인들은 일정 부분 탄수화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현미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근육이 바로바로 포도당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반면에 운동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적게 먹거나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철저한 저탄수화물 식단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탄수화물이 적어서 식후에 혈당 상승이 거의 없는 반면 지방을 연소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비만을 해결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저탄수화물이라는 기초 아래 현미채식과 간헐적 단식을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미채식과 간헐적 단식,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이 식단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 모두 낮은 혈당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혈당 수치는 신진대사를 안정화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현미채식과 간헐적 단식, 저탄수화물 식단 모두 저혈당 식단이며 저인슐린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인슐린 수치는 모든 만성질환의 불씨를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질병과 증상은 식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을 저탄수화물 식단 하나만으로 극복했습니다. 20년 넘게 꾸준히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약물 치료보다는 식사요법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약물의 처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식단요법과 양약과 한약이라는 세 가지 균형 상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맞춤형 식사요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직장인과 학생들은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같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충 때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음식은 결코 때우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 섭취는 결국 영양 불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만성질환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 개선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식단을 실천한 사람들이
자신의 치유 사례를 공유하면서 각종 만성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점점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주로 어떤 질병이나 증상에 효과적인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암입니다. 먼저 암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암은 과다 탄수화물로 인한 대사질환입니다. 암세포의 주된 에너지원은 바로 포도당입니다. 암세포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인슐린 수용체를 자체 생성해서 포도당을 독식합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암세포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이 주된 원인인 자궁경부암과 간암 같은 경우는 저탄수화물 효과가 미약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뇌졸중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세 가지는 뇌경색과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뇌경색은 동맥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뇌 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을 말하며, 뇌출혈은 혈압의 상승으로 혈관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므로 뇌경색과 뇌출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병 또한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장 근육의 괴사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므로 심장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이 원인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즉각적으로 혈당을 낮춰서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의 문제를 개선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탄수화물을 통해 극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이 연구된 계기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당뇨병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입니다.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된 원인은 혈당의 불균형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당 안정화를 통해서 우울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울증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혈당 불균형이 개선된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효과가 있다고 단언하긴 힘듭니다. 특히 조울증과 조현병은 식사요법만으로는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불포화 지방산을 투여해서 정신질환을 개선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달콤한 음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고혈당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잠시라는 것이죠. 특히 탄수화물 중독 증상은 호르몬 변화와 심리적 연관성이 깊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탄수화물 식단의 핵심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가장 먼저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명백히 개선합니다. 그 이유는 온몸의 혈액순환과 대사가 좋아지면서 결국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연 치유력이 좋아지면 모든 질병에 대응할 힘이 생깁니다.
특히 난치병으로 알려진 각종 알레르기와 아토피성 피부염, 고혈압, 저혈당 등의 만성 질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틱한 치유 사례를 수없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행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더 이상 약물과 만날 기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밖에도 저탄수화물 식단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역류성 식도염과 얼굴에 하얗게 올라오는 마른 버짐도 극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점심은 주로 외식을 하게 됩니다. 일반 식당에서 점심 메뉴로 밥이나 빵과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무엇을 먹을지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해결책은 자신만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매번 도시락을 싸는 것만이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량 포장 식품과 반찬 가게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에는 각종 반찬과 샐러드 등을 조금씩 팩에 담아 파는 가게가 많이 늘었습니다. 평소 탄수화물이 적은 식품을 기억해뒀다가 선별해서 먹으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현명하게 식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샐러드 전문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샐러드 전문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샐러드 중에 감자 샐러드나 마카로니 샐러드는 탄수화물이 많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찬과 샐러드의 경우 단맛 소스가 뿌려진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지방과 단백질 위주의 간식이라면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치즈나 견과류, 삶은 계란이 좋습니다. 바빠서 저녁 식사를 거르거나 하루에 규칙적으로 영양을 섭취하기 어려운 사람은 섭취 에너지가 너무 적을 수 있으니 간식을 통해 영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수라면 마셔도 괜찮습니다. 탄수화물만 제한하면 안주는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적당한 술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알코올 자체는 칼로리가 거의 없어 혈당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만 맥주나 정종 같은 양조주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류주는 원료를 발효시킨 뒤 증류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없습니다. 감자나 보리, 쌀과 같은 원료와 상관없이 탄수화물이 재료입니다. 소주나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등은 증류주에 속합니다. 포도당이 10g 미만인 와인은 양조주이지만 탄수화물이 적기 때문에 마셔도 괜찮습니다. 레드와인 성분은 1kg 중 탄수화물 함유량이 1.5g입니다. 단맛이 적은 레드와인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좋은 식품입니다. 달지 않은 화이트 와인도 과당과 포도당이 100g 중에 0.4g이므로 괜찮습니다. 다만 단맛이 풍부한 와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도 예전에 탄수화물 단식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효과를 보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저탄수화물식에 대한 많은 장점을 설명해주고 있었는데요. 한번 실천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입니다. 저자는 에베 코지, 출판사는 세이브어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에베 코지, 일본 다카오 병원 이사장이며 최고의 저탄수화물 식단 전문가이다. 그는 당뇨병 치료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자신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 그때부터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본인의 당뇨병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연구했다. 이후에 저탄수화물 식단이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밝혀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중증 당뇨병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이 환자는 식후 혈당 수치가 560, 당화 혈색소가 14.5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공복 혈당 126, 식후 2시간 혈당 200 이상은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저는 기존의 방법대로 환자에게 현미 채식을 기반으로 한 저지방 식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식후의 혈당 수치는 여전히 400을 넘나들었고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단이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반신반의하면서 형 에베 요이치의 저탄수화물 식단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증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이 단시간에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인슐린 주사와 혈당 강아지 같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직접 확인한 저와 영양사는 병원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 자신을 임상 대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적용했습니다. 육류나 생선, 채소, 두부 등은 자유롭게 허용했고 밥이나 빵이나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 음식을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술은 끊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탄수화물이 함유된 맥주나 정종 등의 발효주는 삼가했습니다. 오로지 증류주인 소주만 마셨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뒤에는 체중을 11kg 감량했고 혈압과 혈당 수치가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대사증후군의 수렁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체형은 학창시절로 돌아갔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쓰나미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쓰나미의 가장 큰 진앙은 잘못된 식단에 있습니다. 인류의 자연스러운 식단,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한다면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암이나 고혈압, 혈관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즐기면서도 원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20년 넘게 직접 실천한 제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라도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을 하십시오. 체중을 감량하고 질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에스키모는 왜 만성질환에 잘 걸리지 않을까요?
뒤에르베르 박사는 오랜 연구 끝에 오메가3 지방산에 주목했습니다. 에스키모의 피에 혈전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혈전을 방해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덴마크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나 참치 같은 생선에 포함된 기름으로 바다 표범 등의 해양동물에 풍부합니다. 그래서 바다 표범과 어류 등을 주로 먹는 에스키모의 혈액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전을 방지하며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고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에스키모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 지방산이 에스키모의 건강을 유지했던 핵심이었을까요? 더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에스키모의 탄수화물 섭취량입니다. 에스키모는 총 칼로리의 10% 수준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했습니다. 에스키모가 만성질환에서 자유로웠던 이유는 저탄수화물 식단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에스키모는 훗날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늘면서 만성질환이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그들이 탄수화물을 대량으로 먹게 된 것은 1920년대부터입니다. 모피 교육을 하는 허드슨만의 기업이 캐나다 서북부에 진출하면서 에스키모의 식생활이 서서히 서구화되었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 가운데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은 탄수화물 뿐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중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고자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인 호르몬이지만 너무 많이 분비되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식후 혈당 상승과 인슐린의 대량 분비가 반복되면 비만과 당뇨병 같은 대사증후군이 발병할 위험이 커집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이와 같은 생리작용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서 40대 이후에 피하기 힘든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식이란 밥이나 빵과 면과 같은 곡물 음식, 즉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식품입니다. 단맛이 나는 과자나 주스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육류나 생선은 마음껏 드실 수가 있습니다. 술도 소주나 위스키 같은 중류주라면 언제든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수화물 식단의 3가지 유형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유형은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3끼 모두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베이직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하루 3끼 중 2끼의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인 미니 저탄수화물 식단은 3끼 중에 1끼 식사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저녁에 탄수화물을 제한하기를 권합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유형은 가장 효과가 탁월한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이지만 질병이나 증상,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적절히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과 약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남성의 경우입니다. 이 환자는 다른 당뇨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화 혈색소는 7%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그래프는 저지방 식단과 저탄수화물 식단을 각각 실천한 후에 각각의 혈당 수치를 비교한 것입니다. 저지방 식단의 경우는 평소대로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하루 3번 식전에 혈당 강화제를 복용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 때는 복용하는 당뇨 약물을 전부 중단했습니다. 저지방 식단은 혈당 강화제를 복용했음에도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244, 188, 166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저탄수화물 식단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식후 혈당 수치가 140, 117, 113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인 수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혈당 개선 효과가 상기 사례와 같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해 보십시오. 단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약물을 복용할 경우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시작해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바로 당뇨병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초기 제2형 당뇨병 환자라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통해 약물 없이 혈당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즉각적으로 당뇨병 증상이 호전될 것입니다. 다만 심각한 제2형 당뇨병 환자라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크게 상실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도 아침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뇨병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약물 또는 인슐린 주사를 함께 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은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통해 인슐린 투여량을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 능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하면 인슐린 투여량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카오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공복 혈당 수치에 주목해오다가 최근에는 식후 혈당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의 차이가 큰 상태를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당뇨병 전문의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반복될수록 우리 몸의 혈관은 쉽게 손상이 되며 동맥경화증과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 질병이 생길 위험이 증가합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밥이나 빵과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혈당이 60에서 70 정도 상승하곤 합니다. 이것을 혈당 미니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혈당 스파이크만큼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당 미니 스파이크가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질환의 숨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성인이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와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섭취한 경우를 비교해보면 혈당 수치의 상승 변화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면 원형 그대로의 음식을 드십시오. 반면에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는 혈당 수치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래프에서 보는 것 같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행하면 혈당 스파이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며 매번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가 되어 인체의 대사가 흐트러집니다. 인슐린 기초 분비량의 몇 배에서 많게는 몇십 회까지 분비가 됩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구급차 출동에 버금가는 긴급 사태에 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180을 넘어가면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췌장에서는 이 긴급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부지런히 인슐린을 추가 분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하루에 3회에서 5회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섭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 스파이크에 급격한 파도를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진대사는 위협받고 자연 치유력은 약해지며 췌장은 과로로 지쳐갑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와 췌장의 과로 노동은 알레르기 질환과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중년의 췌장은 지칠 대로 지쳐 인슐린 분비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당뇨병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최근 정제 탄수화물의 폭증은 이러한 화재의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혈당 불균형을 잃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몸에 좋고 단순 탄수화물은 몸에 좋지 않다는 상식이 있습니다. 물론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 탄수화물보다 분명히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현미밥을 섭취해도 혈당이 40에서 5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아 대사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현미밥일지라도 150 이상 혈당이 급 상승합니다. 혈당 불균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복합 탄수화물일지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저탄수화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운동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줄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1900년대 이전에 일본인들은 총 섭취 칼로리의 80%가 주로 백미였음에도 제2형 당뇨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하루 3만 보 이상을 걸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운동량이 현대인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월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운동을 통해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주된 음식에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쌀밥 1공기, 식빵 5장, 조각 케이크 1개의 칼로리는 대략 300kcal입니다. 이 칼로리는 걷기 2시간, 수영 1시간, 줄넘기 40분을 해야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예상외로 칼로리 소비가 적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을 위한 정답은 바로 올바른 음식입니다. 하루 3끼를 먹는 야생동물은 없습니다. 모든 야생동물은 배고플 때 식사를 합니다.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저탄수화물 식단 연구를
시작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저탄수화물 식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독자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 다카오 병원에서 처음으로 현미채식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치료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방식을 환자에게 적용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실천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주식을 백미에서 현미로 바꿨으며 정크푸드와 같은 달콤한 음식을 모두 끊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나자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학생 무렵부터 수십 년 동안 앓고 있었던 알레르기성 비염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과음하거나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빈번하게 재발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식단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1984년부터는 육류를 제한하고 어류를 허용하는 현미채식을 장려했습니다. 처음 단식 시작 후 이틀간은 오전의 빈혈과 무력감이 다소 느껴졌습니다. 혈당 수치가 35까지 떨어져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혈당 수치는 보통의 경우 의식불명이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단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정신은 명료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혈중 케톤 수치가 높아져 뇌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뇌가 케톤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30대 초반에 몸소 실천한 셈입니다. 그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짧은 단식을 진행했습니다. 단식은 알레르기성 비염을 조절하는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현미채식 식단을 지속했습니다. 당시에는 건강한 식단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50세가 넘으면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당시 52세. 정기건강검진에서 혈당 색소가 6.7%로 당뇨병 환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저는 당뇨병 중증 환자에게 현미채식을 기반으로 저지방 식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식후 혈당 수치가 여전히 400이 넘나들었습니다. 제가 권유한 현미채식이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반신반의하면서도 형 에베 요이치로의 원장에 저탄수화물 식단을 적용해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슐린 주사와 경구혈당 강화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즉각적으로 당일 식후의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놀라운 치료 효과를 직접 확인한 저와 영양사는 병원 차원에서 저탄수화물 식단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대상으로 저탄수화물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육류와 생선, 채소, 두부 등은 자유롭게 먹고 밥이나 빵과 면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철저히 제한했습니다. 가공식품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당연히 먹지 않았습니다. 술은 맥주나 정종 등 탄수화물을 하면 술을 삼가했습니다. 오로지 증류주인 소주만 마셨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뒤에는
몸무게가 56kg로 줄었고 혈압과 당뇨병 수치가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대사증후군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체형은 학창시절로 돌아갔고 지금까지 그 체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탄수화물 식단은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일방적으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대사의 상태가 다르며 체질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연령과 체질, 기호에 따라서 맞춤형 식단을 권하고 있습니다. 현미채식, 간헐적 단식,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단을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 식단은 저탄수화물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토피와 천식이 없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당뇨병 대사증후군이 없는 성인들은 일정 부분 탄수화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현미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근육이 바로바로 포도당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반면에 운동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적게 먹거나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철저한 저탄수화물 식단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탄수화물이 적어서 식후에 혈당 상승이 거의 없는 반면 지방을 연소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비만을 해결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저탄수화물이라는 기초 아래 현미채식과 간헐적 단식을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미채식과 간헐적 단식,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이 식단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 모두 낮은 혈당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혈당 수치는 신진대사를 안정화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현미채식과 간헐적 단식, 저탄수화물 식단 모두 저혈당 식단이며 저인슐린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인슐린 수치는 모든 만성질환의 불씨를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질병과 증상은 식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을 저탄수화물 식단 하나만으로 극복했습니다. 20년 넘게 꾸준히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약물 치료보다는 식사요법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약물의 처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식단요법과 양약과 한약이라는 세 가지 균형 상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맞춤형 식사요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직장인과 학생들은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같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충 때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음식은 결코 때우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 섭취는 결국 영양 불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만성질환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 개선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식단을 실천한 사람들이 자신의 치유 사례를 공유하면서 각종 만성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점점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탄수화물 식단이 주로 어떤 질병이나 증상에 효과적인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암입니다. 먼저 암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암은 과다 탄수화물로 인한 대사질환입니다. 암세포의 주된 에너지원은 바로 포도당입니다. 암세포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인슐린 수용체를 자체 생성해서 포도당을 독식합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암세포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이 주된 원인인 자궁경부암과 간암 같은 경우는 저탄수화물 효과가 미약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뇌졸중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세 가지는 뇌경색과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뇌경색은 동맥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뇌 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을 말하며, 뇌출혈은 혈압의 상승으로 혈관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므로 뇌경색과 뇌출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병 또한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장 근육의 괴사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므로 심장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이 원인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즉각적으로 혈당을 낮춰서 고혈당과 고인슐린 혈증의 문제를 개선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탄수화물을 통해 극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이 연구된 계기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당뇨병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입니다.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된 원인은 혈당의 불균형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당 안정화를 통해서 우울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울증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혈당 불균형이 개선된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효과가 있다고 단언하긴 힘듭니다. 특히 조울증과 조현병은 식사요법만으로는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불포화 지방산을 투여해서 정신질환을 개선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달콤한 음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고혈당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잠시라는 것이죠. 특히 탄수화물 중독 증상은 호르몬 변화와 심리적 연관성이 깊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탄수화물 식단의 핵심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가장 먼저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명백히 개선합니다. 그 이유는 온몸의 혈액순환과 대사가 좋아지면서 결국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연 치유력이 좋아지면 모든 질병에 대응할 힘이 생깁니다. 특히 난치병으로 알려진 각종 알레르기와 아토피성 피부염, 고혈압, 저혈당 등의 만성 질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틱한 치유 사례를 수없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행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더 이상 약물과 만날 기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밖에도 저탄수화물 식단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역류성 식도염과 얼굴에 하얗게 올라오는 마른 버짐도 극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점심은 주로 외식을 하게 됩니다. 일반 식당에서 점심 메뉴로 밥이나 빵과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무엇을 먹을지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해결책은 자신만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매번 도시락을 싸는 것만이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량 포장 식품과 반찬 가게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에는 각종 반찬과 샐러드 등을 조금씩 팩에 담아 파는 가게가 많이 늘었습니다. 평소 탄수화물이 적은 식품을 기억해뒀다가 선별해서 먹으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현명하게 식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샐러드 전문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샐러드 전문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샐러드 중에 감자 샐러드나 마카로니 샐러드는 탄수화물이 많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찬과 샐러드의 경우 단맛 소스가 뿌려진 것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지방과 단백질 위주의 간식이라면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치즈나 견과류, 삶은 계란이 좋습니다. 바빠서 저녁 식사를 거르거나 하루에 규칙적으로 영양을 섭취하기 어려운 사람은 섭취 에너지가 너무 적을 수 있으니 간식을 통해 영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수라면 마셔도 괜찮습니다. 탄수화물만 제한하면 안주는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적당한 술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알코올 자체는 칼로리가 거의 없어 혈당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만 맥주나 정종 같은 양조주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류주는 원료를 발효시킨 뒤 증류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없습니다. 감자나 보리, 쌀과 같은 원료와 상관없이 탄수화물이 재료입니다. 소주나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등은 증류주에 속합니다. 포도당이 10g 미만인 와인은 양조주이지만 탄수화물이 적기 때문에 마셔도 괜찮습니다. 레드와인 성분은 1kg 중 탄수화물 함유량이 1.5g입니다. 단맛이 적은 레드와인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좋은 식품입니다. 달지 않은 화이트 와인도 과당과 포도당이 100g 중에 0.4g이므로 괜찮습니다. 다만 단맛이 풍부한 와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도 예전에 탄수화물 단식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효과를 보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저탄수화물식에 대한
많은 장점을 설명해주고 있었는데요. 한번 실천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